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 숲속의 이상한 어떤 우물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도심에서 살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서 총 4명. 이렇게 우리 4사람은 리더격이었던 시의 집 근처에 있는 깊은 숲에서 거의 매일을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숲의 구조는 거의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숲에 들어가서 노는데 갑자기 A군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이 숲은 그렇게까지 길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A군을 찾아다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A군을 보채며 빨리 돌아가자고 얘기했고 A군은 저를 보면서 있잖아, 이런데 우물이 있었던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말에 A군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우물의 지붕 같은데 걸린 물동이가 뚜껑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A군이 저에게 다시 물었는데 그렇지, 전에는 분명 없었지 라고 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A군의 말에서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모두 어린아이라 그런지 공포는 금방 흥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은 약 직경 1m 정도로 보였고 바닥이 간신히 보이는 것을 보아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군이 다가오면서 손전등도 들고 왔는데 한번 내려가 볼래 라고 제의해왔는데 그 말들은 우리는 시군의 제안에 찬성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작았던 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동이 줄에 매달려 내려가 보니 우물이 의외로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에서 3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보이지만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전부 마른 게 아니라 막 떨어진 나뭇잎처럼 보였습니다. 비군이 저에게 안에 뭐 별다른 거 있어? 라고 물어왔는데 저는 넘겨받은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하려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어둑했던 우물 안이 갑자기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뚜껑이 닫혔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저는 장난치지 마. 빨리 열어. 아래서 죽어라 소리쳐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불운하게도 유일한 불빛이었던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울 것 같은 기분이 되어서 아무리 소리쳐봐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전등 불빛도 꺼지게 되었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해질 것 같은 와중에도 계속 열심히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꺼져 있던 손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두웠던 공간에 빛이 생긴 것만으로도 안심한 저는 3사람이 뚜껑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분명 뚜껑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눈앞에 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는 몰랐지만 조금 윗부분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 그 손잡이를 당겨보니 숨겨진 문처럼 우물벽이 열렸는데 공포보다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에서 내려와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안을 보자마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평 정도 되는 크기의 공간이었는데 벽 한쪽이 전부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종류와 크기는 모두 각자 달랐고 그 인형들 모두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가장 안쪽에 뭔가 큰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빛을 비추어 보니 그것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발, 새카만 손과 셔츠, 가슴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을 비추려 하던 순간
갑자기 뭔가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한 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닥치는 대로 주변을 더듬거리니 뭔가에 눌린 것처럼 몸이 꽉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쳐버린 손전등이 내 가슴에 올라탄 인형을 비춘 그 순간 바로 제 기억은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시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해대며 시를 때리던 것을 시군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내려간 뒤 예상대로 시군의 제안에 따라 장난으로 뚜껑을 잠시 닫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 생각이었는데 다시 뚜껑을 열려고 하니 아까까지는 둘이서도 가볍게 열 수 있었던 뚜껑이 갑자기 들리지 않았고 세 사람이 들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시군은 바로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고 그런 와중에도 A와 B는 내 비명을 들으면서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이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왔을 땐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A군과 B군도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군의 아버지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와서 뚜껑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의 아버지가 서둘러 내려가 보니 벽 구멍 속에서 인형에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꼭 안은 채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를 끌어올리는데 B군의 아버지도 도와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깨어날 때까지 친구들이 모두 제 곁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곳에 우물이 있는 건 처음 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너희들은 저 우물을 어떻게 찾은 거니? 라고 저희 4명에게 물어왔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B군의 아버지는 마을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우물에 대해 아는 분이나 들어봤다는 분도 아무도 계시지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도 선뜻 믿기 어려웠다. 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말들을 생각해도 다시금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그 뒤에 우물은 마을 차원에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옆 마을의 유명한 절에서 스님까지 모셔온 것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안쪽에 있던 것은 누군가의 시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물과 인형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밀폐되는 기분이 드는 공간에 가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친구들과 놀던 숲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우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가 우물 뚜껑이 닫히고 벽에 숨겨진 구멍 안에서 인형들 사이에서 깨어났다. 우물에 대해 아무도 몰랐고 이후 마을에서 우물을 묻어버렸으며 그 경험 이후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생명체. 바닷가 리조트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무렵의 이야기다. 부지 안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있었다. 밤중에는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투숙객이나 불법 침입자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사장이 함구를 잘했던 덕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빠짐없이 돌아보면 2시간은 걸리는 부지를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과 야간 담당 경비원이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돌아보는 게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 안에 나타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 만나면 딱 한 번만 몸이 아프고 그 외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다른 곳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근로계약서를 썼다. 고기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 빠르게도 고기가 나타났다. 선배와 산책길을 순찰하고 있는데 회중전등을 비춘 곳에 갑작스레 나타났다. 선배는 고기다. 도망쳐. 라고 말하더니 나를 끌고 길을 벗어났다.
고기는 유치원생 정도 키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살색 그대로 엄청 땅딸만한 꼴을 하고 있었다. 머리와 몸통의 경계가 애매한 데다 피부가 덜렁덜렁하게 늘어나 있어서 눈도 코도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겨우 입 같은 건 보였지만 사람으로 치면 배가 있을 곳쯤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이상했다. 손발은 확실히 달려 있었지만 너무 짧아서 팔꿈치와 무릎에 구별이 가질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아장아장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우리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스쳐 지나가면 언뜻 쳐다본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대로 지나갔다. 이상하리만치 달콤한 냄새가 났다. 선배는 저게 고기야. 너는 내일부터 들어눕겠구나.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날이 밝자 선배는 곧바로 주임에게 연락을 넣었다. 나는 사흘간 일을 빼고 휴가를 얻었다. 아침에 집에 돌아오자 낮부터 심한 발열과 설사가 일어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드러누웠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냉정해진 뒤에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미확인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는 예정대로 1년간 계속했지만 고기를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다. 그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당연한 듯한 분위기였지만 내게는 무척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 2012년 12월 26일. 꿈을 꿨다. 상당히 강렬해서 일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내가 나인데 또 다른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1인칭과 3인칭이 섞여 있는 듯한 희한한 시점이었다. 나는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경은 어둡고 검붉은 색감이었고 내가 앉아있는 바닥도 검은색으로 온통 어두운 색이지만 어디선가 조명이 있어서 사람들이나 사물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죽은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호명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한 명씩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평가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는데 대강당 같은 오픈된 곳이라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누구는 판결 후에 다른 재판장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다이나믹한 광경을 구경하는 거다. 재판을 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중주인들은 자리에 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살아 생전에 행했던 온갖 행위들이 하이라이트로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춰준다. 혹여라도 재판 중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척이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안내원들이 당신은 육신에서 벗어났기에 심층 심리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불가능한 곳이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이 경감이 되거나 정상 참작도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태생부터 나쁜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 서자마자 판결이나 변명도 듣기 전에 곧바로 지옥 아래로 슬라이딩을 하며 떨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스크린으로 시청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의 사람들은 판결도 없이 지옥행이었다.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앞에 서자 염라대왕 앞에 이름이 붙어있는 서류철이 나타나고 스크린에 영상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하이라이트만 편집돼서 빠르게 보여준다. 영상으로 보니 상당히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순간순간 오래되어 기억에서 사라진 반가운 친구들도 다시 봤고 추억이 서린 영상이었다. 남한테 피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제외되는 것 같다.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가지고 태어난 외모와 달리 물욕이 없어서 선행을 많이 했구나. 너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으니 더 좋을 수는 없다. 의외로다. 나름 괜찮은 칭찬을 들어서
극락행을 확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니에요. 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후리고 다녔는지 그것 좀 봐주세요.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쟤는 뭐야 하면서 뒤돌아보니 오래전 여친이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깨진 거였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치정 사건은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이 일을 걸 정도라면 너도 어느 정도 죄의 무게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제시한 당신도 버리지 못한 사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기에 너희 둘 다 벌을 내리겠다. 예전 여친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끌려갔고 코앞에서 극락행을 놓친 나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염라대왕이 그녀는 내가 사바세계에 남긴 업이다. 너는 그 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재판 때 다시 보자. 저승사자들에게 두 팔을 붙들려 끌려가던 난 어두운 곳으로 던져져서 하염없이 지나가다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 곳을 지나자 어느 순간 거인이 내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등짝을 때리고 있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숨을 쉬자 건강한 왕자님이 태어났네요. 라며 포대기에 씌어져서 탈진에 지쳐 누워있는 어떤 여자에게 안겨졌는데 아까 먼저 끌려갔던 예전 여친이었다.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여친이라고 해야 할지 엄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묵은 인연의 표정을 보니 어쩐지 이해가 됐다. 넌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싫었던 거였구나. 여기까지가 내 꿈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2014년 4월 18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룸메이트와 불화로 새 방을 알아보는 와중에 영주권 문제와 동생 결혼식 등이 겹쳐 급하게 한국을 가야 했다. 방도 못 구한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면 지낼 곳도 없는데 키우던 고양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한국에 같이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양이만이라도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광고를 올렸다. 3시간 만에 연락이 왔고 아무 조건 없이 맡아준다는 그 여성분이 너무 고마웠다. 겨우겨우 큰 일은 맞고 조금은 가벼운 기분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2014년 5월 25일 고양이를 맡아준 그 여성분과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 2017년 4월 12일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상견례를 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라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결혼식 얘기는 내년에 또 만나서 해야 하게 되니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식 이야기까지 꺼냈다. 바빠졌다. 다행히 결혼식은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다. 2018년 2월 7일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우리들의 궁합을 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아주 긴 인연을 가진 천생연분으로 나왔단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들이 공통으로 한 말은 얘네들은 전생의 모자지간이었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7년에 나왔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뒤에 더 있을 텐데 내 기억이 거기까지인가 보네. 라며 덧붙이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자지간이었던 전생에서는 내가 엄마보다 일찍 갔어. 그래서 엄마는 그게 한이 돼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너랑 만난 거야. 아내 될 사람이 너한테 엄마처럼 잘해주지. 전생에 엄마 노릇을 다 못해서 그런 거야. 너도 잘해줘. 만약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다른 나라에 있었어도 너랑 만났을 인연이야. 라고 하셨다. 2018년 11월 10일 결혼식 당일날까지 맡겨두었던 신랑 예복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하주차장에 차량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결혼했다. 그렇게 나는 6년 만에 그 꿈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의 소름 끼쳤던 일.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령 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2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했다. 그분은 꽤 견실한 분이었던 데다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고 손자부터 딸, 사위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도 울컥해.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서 우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영안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서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계속해서 콧김을 씩씩 내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유산은 전부 어떤 여자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이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되죠.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리러 갔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그 후에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절감했으니 그 후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여행 괴담. 국내 피도시에 여름 휴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막힘과 열기 짜증과 소중한 나의 휴가를 고속도로에서 헌납할 수는 없었기에 전날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요. 한참을 내려가다 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치 운전은 하고 있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에서 옆에서 앞만 보고 가는 느낌. 동의하실진 모르지만 저는 지금 내가 졸음운전 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허름한 휴게소에서 쉬다 가려고 진입을 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는 듬성듬성 있고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좀 꺼림칙한 느낌도 들고 타지에 와서 긴장도 되고 해서 그나마 차들이 밀집되어 있는 화장실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급한 소변을 해결하고 앞에 나와 의자에 앉아 흡연을 하는 중에 제 차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외국인 2명이서 앞유리에 기웃거리더라고요. 순간 주차하다가 긁었나? 라는 생각에 다가가려 했는데 한 발씩 다가갈수록 서로가 마주보면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차가 아닌 양 살짝 우측 쪽을 바라보면서 내 차는 저쪽이지 그럼 하면서 걸어가는데 제 차 주변에 있던 차들에서 한두 명씩 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숱한 범죄 기사와 영화 장면이 떠오르고 후들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창밖을 조심히 살피고 직원분에게 밖에 외국인들 있는데 무섭다 하며 혹시 모르니 알리바이라도 남긴다는 심정으로 상황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 주변에 있었단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바들바들 떨다가 차로 전력 질주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네요. 이번에는 외국의 피도시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홀로 지인을 만나러 작은 시내를 걷는 와중에 분명 남자인데 여자처럼 꾸민 분이 자기도 한국인인데 길 좀 묻겠단 겁니다.
저녁 시간이었기에 식당을 묻는가 싶어서 저도 여기 처음이라 잘 몰라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휴대폰으로 구글맵 좀 켜달라며 팔목을 잡고 비트는데 힘도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고 무섭기도 해서 부리치며 죄송합니다 하고 연발하며 돌아섰는데 그대로 제 등에 주먹을 내리 꽂더라고요. 서너대 후려치더니 현지어로 욕하면서 갔습니다. 트랜스젠더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기사에 자주 나오던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하차를 원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지인 포함 2명이었는데 둘이 탔으니까 요금도 2배로 지불하라며 어거지를 피우는 겁니다. 싫다고 하면서 정상 요금만 받으라니까 엄청 뭐라 현지어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마자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2배를 지불하고 신속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지 클럽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2 여자를 만났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또 남자이기에 헛된 사심 없이 밥이나 먹고 찢어지자 했습니다. 클럽에서 맥주도 2잔 얻어먹었고 배고프다고 나가자던데 같이 호텔을 가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한국 음식 완전 잘하는 유명 맛집을 안다며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물어보니 호텔에서도 멀지 않고 또 한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던 시기였기에 망설임 없이 앞장서라 했습니다. 승강장 쪽에 걸어 나와서 담배 하나 피며 저는 술 기운을 떨치려 구글맵으로 위치 검색을 했고 그 여성분들은 택시를 불러오겠다 하더라고요. 잠시 뒤 차가 하나 제 앞에 서고 창문이 내려가더니 그 여자가 타라고 손짓을 열심히 하길래 타려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동행 중이던 지인이 말하길 택시가 왜 미터기가 없냐? 라고 하길래 뭐지? 하고 살피니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반 세단 차량인데 순간 또 알 수 없는 제 육감이 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통행인 그 도로 특성상 바로 진행 방향 반대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터널 공사장. 알바로 인력 사무실에 갔다가 난생 처음 터널 공사에 가보게 되었어요. 철로로 이용할 터널 공사였는데 터널 자체는 완성되어 있고 바닥에 레일을 설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경험 있는 인부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그다지 힘든 건 없지만 터널 내부라 헤드라이트 없이는 사람 분간도 못하는 곳이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용 터널과는 다르게 철로용 터널에는 조명이 없어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기차라서 내부가 어두워도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요. 오전 중에는 일도 생소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오후였습니다. 길이는 4km가 넘는 공간이지만 레일만 설치하는 공사다 보니 시공업체가 한두 군데뿐이었고 그 긴 공간의 작업 인원은 20명도 안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지역은 입구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사실 반대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작업할 때 별 감정도 없는 공간입니다. 헌데 사람을 싣고 가는 트럭을 놓쳐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초반 2km 지점까지의 드문드문 사람도 보이고 구간마다 작업하는 소리도 들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걸어갈 만했어요.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 3km 가까이 가다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터널이 완전한 일자가 아니다 보니 양쪽으로 입구가 안 보이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오로지 제 헤드라이트에서 비추는 빛이 벽을 반사해서 보이는 곳 말고는 절대적인 암흑이었고 5분간 사람 한 명 마주치질 못하다 보니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작업 소리 말고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혼자만의 구간이었습니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엄폐물도 없이 쭉 뻗어있는 암흑 공간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나올 것 같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25분간의 혼자만의 터널 탐험을 마치고 작업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들 흔히 있는 일이었는지 왜 차 타고 안 오고 혼자 힘들게 걸어왔냐는 조선족 직원의 말만 듣고 뒤늦은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간의 패닉은 뒤로 하고 일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4시 반, 해 가지는 데다가 비가 오던 날이라 구름까지 껴서 터널 밖은 벌써부터 빛이 적어졌습니다. 같이 걸어가던 조선족 직원이 뒤처진 중장비 기사가 뭐하는지 안 온다며 다시 돌아갔고 혼자 남겨진 저는 기다리는 동료들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조선족을 기다리지 못하고 퇴근 준비하는 동료들이 있는 입구까지 혼자 걸어가야 했었죠.
가다 보면 태우러 오는 차라도 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 때문에 집에 못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 인적도 없고 작업 소리도 안 들리는 터널 내부에서 저 혼자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걸어가야 했던 시간은 결코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종종 걸으며 뒤를 돌아봐야 뒤에 있던 사람들은 합류할 생각을 안 하고 온통 아무개 소리조차 없는 혼자만의 걸음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겪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자 불안감이 더 커졌거든요. 아무리 걸어봐야 사람도 빛도 소리도 없는 상황은 쓸데없는 망상만 불러올 따름이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은 들려오고 앞에 보이는 입구에 빛은 바늘구멍만 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나서 5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도 돌아가지도 나아가지도 못할 상황은 저의 걸음을 재촉시켰지만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계와는 다르게 체감 시계를 마비시켜 갔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입구의 빛이 제 몸을 덮을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어두운 밤에 혼자 걷는 것과는 이질적으로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전도 없는 시시한 얘기였지만 제가 느낀 공포감은 놀라웠습니다.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일인데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